백석의 시야. 백석이라는 시인 아주 유명해.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주 나오니까 이름 알아두고요.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와. 자, 오늘 배울 시는 남, 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야. 자, 지명이겠지. 남쪽에 있는 신의주. 유동은 버드나무골이라는 마을 이름이야. 근데 박시봉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고. 여기 화자는 있잖아.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아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잊지를 못해가지고 박시봉이라는 사람한테 마치 편지를 쓰듯이 편지글 형식으로 자신의 어떤 반전의 계기를 지금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담담하다가 끝에 가서 반전은 아닌데 굉장히 좀 임팩트한 내용이 나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니 그 아내가 없대. 그리고 아내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 다음 부모님도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고립된 거잖아. 즉 가족하고 완전히 분리된 거지, 그지? 이런 걸 뭐라냐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다 그런 거야.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환난이라고 그러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 마치 IMF 혹은 코로나 때 어떤 아저씨가 장사하다가 망했어. 망해갖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부모님하고도 멀어지고 동생하고도 멀어지고 살던 집은 다 망해갖고 뺏기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완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됐잖아. 가족 공동체라는 게 붕괴되고 해체됐단 말이야. 이런 개인적 고난을 겪은 게 화자야. 그 다음에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를 끝내 헤매했다. 돌아다녔다. 유랑했다. 이거는 나그네처럼 멋지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뭐 집에 살 집도 없고 그래서 쫓겨난 거야.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됐단 말이야. 힘들어 안 힘들어? 아주 힘들지. 자, 그 다음에 바로 날도 저물었어. 상황도 안 좋네, 그지? 날이 저물었으면 깜깜할 거 아니야. 유랑이라는 건 객지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날은 저물고 바람은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도 잃어버렸는데 유랑, 여기저기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화자한테 날도 저물고 바람 불고 추위까지 점점 더해와. 점점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지. 엎친 데 덮친 격. 나쁜 거 위에 또 나쁜 거, 이런 뜻이야. 설상가상. 자, 이게 화자의 형편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럼 화자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이게 화자야. 화자가 나왔단 말이야. 어느 목순의 집. 누군데? 박시봉이지. 아까 제목에 나왔던 박시봉 집에 머물게 된 거야. 어느 목수가 바로 박시봉을 말하는 거야. 박시봉. 여기 박시봉한테 편지를 보내듯이 썼다 그랬잖아. 제목은 남신이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 집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제목은 어느 목수네 집, 그게 바로 박시봉이고, 집 헌 삿을간. 삿 밑줄 쳐볼까? 삿이라는 것은 원래 갈대를 엮어서 돗자리처럼 만든 거야. 그러면 좋은 방이 아니지, 그지? 삿을간, 한 방에, 어떤 방에 새들어서 쥐인을 붙였다. 이 쥐인을 붙였다가 새를 들어서 살게 된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지금 가족은 다 해체되고 유랑의 삶을 살다가 남신주에 있는 박시봉이라는 목수집에 새를 들어서 살게 됐단 말이야. 자, 이리하여 나는 습내나네. 이게 축축한 거야, 알아니? 누긋한 방, 눅눅한 방. 그러면 습기가 나고 누긋한 방이니까 이 상황은 다른 말로 하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야. 열악한 상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았다.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했대. 그러면 자기 몸조차 부담스러운 거야. 혼자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혼자의 삶, 몸이 또 부담스럽대.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 거지. 다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집이 아닌 객지에 나가서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데 날씨는 춥고 밤은 어두워졌고 집이란 건 그 목신의 집에 살짝 새들어 사는 거고, 근데 들어가 봤더니 헌사시 깔려 있고 눅눅하고 축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몸 하나가 너무 부담스러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화자. 요번에 나왔다. 디롱배기 북덕불. 요거 사투리다. 사투리 이따 다시 정리해 줄게. 딜옹백이니까 질그릇 같은 거를 말하는 거야. 질이라는 게 뭐냐면 항아리지. 항아리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방 안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야. 난방이지, 난방. 북덕불이라는 건 지푸라기 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눅눅하니까 방 안에다가 질옹배기에다가 지푸라기로 불을 이렇게 하고 쬐고 있는 거야. 춥겠지.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디롱배기를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다가 뜻없는 글자를 쓰기도 한다. 뜻없는 글자가 뭐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글자야. 낙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는 아마 이런 글자들이 있을지 몰라. 죽어버릴까? 이럴 뜻이 있단 말이야. 어쨌거나 여기는 의미 없는 글자라는 게, 뜻없는 글자라는 건 의미 없는 글자고 낙서처럼 막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무기력하니까. 글자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무료함, 심심해. 너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무료함을 달래려고 글자를, 의미 없는 글자를 막 쓰는 거야. 자, 그거 하다가 또 문 밖에 나가디고는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리에 누웠대.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 문 밖에 미안해. 문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지도 않구네. 나가지도 않는 거니까 이건 외부와의 단절을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머리에 손깍지 베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보통 하는 거 뒹굴뒹굴 굴기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할 것도 없지만 할 수도 없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인생이 있잖아, 삶이 다 망가져 버렸어. 너무 무기력해.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요.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손깍지 이렇게 베개하고 뒹굴뒹굴 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거 봐. 내 슬픔이며 내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이어서 새김질해. 소가 자꾸 씹잖아. 그지? 자꾸 되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원래는 반추하다라고 하는 거. 반추하다. 다시 떠올려서 생각하고 또 떠올려서 생각하고. 자, 내 슬픔과 어리석음은 뭘까? 집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망하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유랑의 삶을 이게 이제 지난 추억도 좋고 지난 삶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있는 거야. 아, 옛날에 내가 그렇게 그랬었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지난 삶은 좀 더 노력했다면 지금 이 지경이 안 됐을지도 몰라. 왜 내가 옛날에 지난 삶 속에서 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반성이라고 하는 거야. 반성. 다른 말로 성찰이라고.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야. 이유는 그때 그러지 말걸. 아쉬워. 내가 좀 노력했다면, 내가 부지런했다면, 내가 더 열심히 했다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가슴에 꽉 메어올 적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 눈에 뜨거운 건 뭐야? 눈물이지 뭐야. 뜨거운 게 눈물 아니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지. 슬픔의 눈물도 좋고 좌절의 눈물도 좋고, 아무튼 눈물이 핑 괴일 적에 내 스스로 화끈한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러움, 아예 정서가 나와버렸네. 그지? 화끈해. 창피하단 말이야. 내가 왜 그랬는지.
부끄럽고 창피하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때 뭐라 하냐면 자괴감이 든다.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막 이런 생각 하는 거야. 이렇게 열악한 삶 속에 있으니까 그런 자괴감이 자꾸 드는 거란 말이야.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렸단 말이야.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 아까 나왔었지, 그지? 자살, 죽음. 이게 슬픔의 극대화,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네. 절망이 최고에 달았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이런 걸 느낀 거야. 자, 이제 반전 나와야지. 그러나 됐지. 그러나 반전이야, 반전. 여기부터는 시상이 전환되는 거야. 시상 전환이 뭐지? 흐름이 바뀌는 거야. 여태까지는 좌절과 슬픔과 자괴감 전부 다 부정적이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니까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 자, 고개를 들면 어디를 보는 거야? 위. 지금은 계속 땅을 보고 아래를 봤단 말이야. 고개 숙이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근데 위를 봤다는 얘기는 뭐야? 스스로 생각을 달리한 거지. 긍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나부터 시상전환, 반전이 일어난다. 자,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이거 봐봐. 문창이니까 창문을 바라본 거야.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봐. 금방 선생님이 뭐라 했어? 위쪽을 향했단 말이야. 긍정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행동이 이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야.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대. 우리 보통 이걸 뭐라 그래? 운명이라고 하지. 봐봐. 좌절하고 자괴감 들고 슬프고 절망했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바꿨단 말이야. 알았니? 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지? 나의 능력하고 관계없이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가족과 떨어진 거야. 그러면 아까보다는 낫지?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 이 위에서는 내가 너무 무능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막 이러다가 여기서부터는 뭐라 그랬다고?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운명 같은 거야. 뭐 이런 거야. 알았니? 그 다음 또 하나 나와. 더 크고 높은 것. 이게 그 말이야. 알았니? 얘가 운명이란 말이야. 운명. 혹은 운명을 주관이라는 게 막 다스리는 절대자를 의미한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 운명을 주관하는 절대자가 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 이거 봐.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이런 처지로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전하고 그러나 후는 생각이나 뭐 이런 무들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나 전에는 자신에 대한 탓을 하고 슬픔과 절망, 자괴감 이렇게 자기 자책을 했었는데 여기는 자기 자책보다는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체념은 아니지만 운명은 거역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게 만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을 지나는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뒹굴뒹굴 박시봉집에서 지냈겠지. 내 어지러운 마음은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다 가라앉았어. 앙금이 되었대. 됐지? 그러면 슬픔, 한탄 이런 거 다 잊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가라앉을 것은 분노, 절망 이런 것들도 다 앙금이 됐대. 가라앉아서 다 깔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내면의 평화를 말하는 거야. 내면의 평온, 평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거야. 네. 자, 그러면 운명론이 가져다 준 건 내면의 정서를 평화롭게 했다. 운명론 알지? 앞에서? 네. 그래서 내면의 평화,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의지와 능력하고 상관없고 더 크고 힘 있는 것이 나를 이렇게 운명처럼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좀 정화됐다. 뭐라고? 감정의 정화라고 한다. 감정이 정화됐다. 즉 내면이 좀 안정됐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한 가지는 정리가 안 됐어. 외로운 생각, 이거는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왜? 가족과 떨어져서 지금 유랑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그 가족을 보고 싶어. 나 혼자만 여기 있어. 외로워. 이 외로움은 내면의 평화, 감정의 정화 다 됐는데 이것만 안 됐다. 그런 얘기야. 드는 때쯤에 더러 나주선 저녁 때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 유리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함, 외로움은 떨칠 수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 쌀랑눈이 막 내리는 거야. 유리창을 때리는 거야.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추우니까 눈이 오니까 무릎을 꿇어왔대. 자, 무릎을 언제 꿇어? 무릎을 꿇어보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잖아.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숙연하다, 숙연한 태도라고 하는 거야. 숙연한 태도라는 건 경건한 태도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무릎을 꿇고 보면서 어느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어느, 이것도 사투리야. 어느 먼 뒷산의 섭이라는 건 옆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무릎 꿇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느 먼 산의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그러지. 원래 하이하니인데 이렇게 쓴 거야.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다 전부 다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외로이 서 있는 갈매나무, 마른 잎새에는 드물다는 갈매나무, 하얀 눈을 맞는 갈매나무, 이런 거야. 갈매나무는 잎이 넓은 화렵수야. 알았니? 자, 근데 갈매나무 이 설명 봐봐. 갈매나무 뭔데요? 봤더니, 자, 봐봐. 외로이 서가지고 어디에? 바위 옆에 어두워와 눈을 맞고 있어. 눈까지 맞고 있어. 바짝 마른 나뭇잎이야. 쌀랑쌀랑 소리 나며 눈을 맞고 있어 지금. 됐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은 누구랑 비슷해? 주인공. 화자라 그래야죠. 화자. 화자도 외롭잖아 지금. 화자도 유랑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 있잖아.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견뎌내기 힘들잖아. 근데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봐봐.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그러면 갈매나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갈매나무가 더 힘들지. 나는 따뜻한 화로라도 끼고 있잖아. 근데 갈매나무는 보세요. 굳고 정한, 단단하고 깨끗한. 생각해봐.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데 있다고. 근데 단단해, 깨끗해. 그러면 스스로 화자는 나보다 더 힘들 텐데 단단하고 깨끗해. 그러면 창피한 거지. 혹은 야, 갈매나무도 버티는데 나는 갈매나무보다 괜찮잖아. 당연히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났다고. 그러면 이 사람 그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경건하고 숙연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이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이 다음엔 어떻게 될까? 갈매나무 생각하면서 나의 고통은 별거 아니야.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단단해져야지. 깨끗해져야지. 이렇게 삶이 전환이 되겠지.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뀐 거야. 그 전에 온 게 뭐냐면 깨달음이야. 깨달음. 뭘 보고 깨달았을까?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깨달았다고. 인식과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네. 뭐 이 사람은 남신주 유동 박시봉 집에서 삶의 전환을 맞이했단 말이야. 완전히 쫄딱 망하고 힘들고 외롭고 살았었는데 그거를 견뎌내고 단단해진 거야. 그때 역할을 한 건 뭐라고? 굳고 정한 갈매나무.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좀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이것만 알면 시험 보는데 문제 없어. 자, 이 시는 성격이 어떠냐면 고백적이야.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겪었던 일을 편지글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성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기 전에 뒹굴뒹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해 살았던 거, 그거에 대한 성찰이 알았니? 네.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열심히 살아야지 의지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성찰적에서 의지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요 중간에 그러나부터 의지적으로 바뀐 거야. 자, 그 다음에 무기력한 삶을 살았지. 자, 주제가 뭐냐면 일단 무기력한 삶이지. 이게 처음에 나오잖아. 네. 이 삶에 대해서 반성한 거야. 그리고 주제야, 지금 주제.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의지. 새로운 삶의 의지란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주제를 만든 게 순서야, 내용. 처음에 무기력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살지? 운명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가 아니야, 갈매나무를 보면서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이게 주제란 말이야, 주제. 이게 메시지라고. 백석 선생이 화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야, 이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볼까? 1번 편지글 형식이다. 편지글. 알았지? 두 번째, 이 시의 특징은 방언이 나와. 방언이 나온다는 건 사투리가 많이 나와. 백석은 평안도 사투리야. 자, 그러면 사투리가 나온다는 건 현장감, 마치 거기서 듣고 있는 것 같아. 생동감이 느껴져. 무조건 사투리는, 방언은 생동감과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 시도 방언이 나온단 말이야. 세 번째 중요한 거, 토속적 소재가 등장한다. 아까 중간에 나왔지만 디롱배기 같은 거, 나주선 이런 것은 방언이지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시는 자유시야.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정서 표현했어. 서정시야. 그런데 시를 쫙 읽어보면 산문적 진술이다. 산문적 진술. 이래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산문적 진술이 뭐야? 마치 줄글처럼 줄줄줄줄. 봐봐, 여기 지금 줄줄. 이게 시처럼 안 보이잖아. 무슨 글처럼 보이잖아. 이게 산문적 진술이야. 그러면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이거 산문이야? 산문은 아니지요. 산문적 진술이지. 산문처럼 썼지 산문은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자유시, 서정시, 시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쉼표가 등장해. 쉼표가 중간중간에 등장해. 이 쉼표가 운율을 느끼게 해줘. 알았어? 네. 그래서 이걸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내재율과 외형률이라고 하는데, 외형률은 시조만 외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하고 시조는 다른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세하게 한번 다시 보자. 뭘 보냐면 첫 번째,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 거 내용 볼까? 자, 아내도 없고요. 이게 화자의 처지야.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게요. 화자는 지금 어떤 처지에 살고 있습니까? 아내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맞지, 그지?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요. 부모님하고도 떨어져 있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적은 게 화자의 처지라고. 처음에 등장하는 처지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처지를 본다면 이거야. 이렇게 했지. 이게 뭔데요? 화자의 처지를 또 드러내. 이게 뭘 드러내는 걸까? 아까 얘기했었지. 유랑이잖아. 그럼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거 일가하고 두 번째 거야. 됐지? 네.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중요한 게 나오니까 볼까? 화자가 근원을 중심으로 바뀐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화자가 처음에 갖고 있는 정서는 어떤 거냐면 습내나고 춥춥한 느긋한 방에서 뭘 느꼈어? 자, 뭘 느꼈냐면 이거야. 화자의 정서를 나타난 부분은 이거야. 첫 번째, 가슴이 꽉 메어온데 답답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네.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어. 그 다음에 스스로 화끈하고 낯이 부끄러워. 됐지? 예.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그러나 전에 있는 화자의 정서예요.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했어.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슬픔이며 어리석으며 이런 것에 눌리어 이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쭉 이거는 행동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서가 이렇게 바뀐 거야. 알겠지? 네. 정서가 앞에서 있던 것들이 이렇게 바뀐 거라고. 정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얘들이 다 앙금이 돼서 내면의 평화, 감정의 정화가 일어났다. 이게 정서의 변화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시어를 한번 볼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봅시다. 뭐냐면 다른 단어는 몰라도 이건 기억해. 갈매나무. 화자한테 있잖아. 뭔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지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준 게 갈매나무야. 갈매나무의 속성은 굳고 정한이란 말이 깨끗한이라는 뜻이야. 네. 이게 갈매나무의 속성이고 얘를 통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간단 말이야. 알았니? 자, 갈매나무는 그러니까 화자, 갈매나무를 보면서 화자가 나도 갈매나무랑 같아. 이걸 뭐라 하냐면 둘을 화자가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나도 갈매나무처럼. 알았니? 혹은 화자가 갈매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 화자한테는 지향점이 되는 거라고. 지향점이라는 게 뭐야? 그걸로 향해 있단 말이야. 화자는 갈매나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지향점. 그리고 나는 갈매나무랑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화자하고 갈매나무가 똑같이 겪고 있는 거 아까 선생님 설명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야. 자, 화자가 생각했을 때 먼 산 바위 옆에서 외로이 서 있는 거. 뭐라고? 갈매나무. 그렇게 나하고 비슷한 거는 뭘까? 그러면 외로이 있는 거. 바위 옆에 딱 서가지고 외로이 있어. 갈매나무야. 그런데 나도 그래. 알았니? 네. 그 다음에 어두워 올 때 눈을 맞으며 서 있어.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 나도 그래. 라는 얘기. 알겠지? 네. 그 다음에 갈매나무의 속성은 굳고 정한. 이게 속성이라고 그랬어. 아까 나도 배워야지. 혹은 나도 저렇게 똑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선생님 토속적 소재가 나오는데 향토적 분위기하고 토속적 소재가 뭐 나온지 자 확인 한번 해볼게. 토속적 소재가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기 가면 건삿이라고 나오잖아. 삿. 이건 시골이 알았니? 네.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갈대를 엮어 만든 자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평안도에 있는 디롱배기, 그 다음에 북덕불 이런 거 알았니? 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향토적 소재라고 하는 거야. 됐지? 네. 자, 이번에는 사투리 한번 찾아볼게. 사투리. 자, 그럼 사투리가 어떤 거 볼까? 사투리. 평안도라고 아까 얘기했지? 네. 평안도. 자, 첫 번째 보이는 게 이거 나가디고 사투리다. 네. 그 다음에 높은 천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높은 턴정이라고 해서 턴정.
아까 나왔지, 그지? 네. 그러나 다음에 나온 턴정. 이거 사투리야. 네. 그 다음에 나주소니. 아까 저녁 때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나주소니. 저녁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구나. 어니먼서. 어느. 이것도 사투리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지? 네. 어느를 어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바우섭. 이것도 사투리야. 그래서 바우섭, 옆. 얘가 사투리야, 얘가. 네. 그래서 이것도 바위인데 바우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사투리에 해당된다. 됐죠? 사투리 몇 개? 4개 정도 돼. 네. 5개, 4개. 하나 더 있는데 5개네. 나가리고. 요건 사투리고, 네. 위에 나온 이 3가지는 사투리가 아니고 향토적 소재라. 알겠지? 네. 이렇게 이 2가지가 나오면 시골 같은 느낌, 향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매나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 네. 갈매나무는 아까 뭐라 했냐면 되게 굳세고 깨끗한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했지, 그지? 네. 이게 속성이야. 아, 이건 안 했구나. 갈매나무는 깨끗하고 굳은 속성을 지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상징. 알았어? 네. 그러면 상징. 갈매나무를 통해서 상징적인 표현, 상징적인 소재를 등장시켜가지고 주제를 형성했다. 갈매나무처럼 살아가야지. 우리도 알았니? 네. 알겠지? 네. 갈매나무 상징 까먹지 말아니? 자,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갈매나무가 화자한테 한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화자가 지금 부정적이고 다 쫄딱 망했잖아. 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잖아. 창피하고 부끄러워하잖아. 그러다 운명론을 생각하면서 바뀌었지, 그지? 네. 근데 갈매나무가 바로 막 결정타를 친 거야.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했다. 누구한테? 화자에게. 그러니까 화자한테 너 임마 그렇게 살지 마. 더 열심히 살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다시 할 수 있어 임마. 라고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갈매나무라고. 그래서 아주 제일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남신이주 버드나무골 유동 박시봉 집에서라는 백석 선생의 시였다. 알겠지? 예. 복습해. 네.